환영합니다.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아주 깊이 있게 채워드리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한 개인의 회고록이자 에세이인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죠. 네. 근데 이 자료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 단순히 한 가족의 역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대하죠, 그 스케일이. 맞아요. 과거의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의 본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궤적이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1945년 해방의 혼란기부터 6.25 전쟁, 그리고 약간 놀랍게도 현재의 데이터 시대까지 하나로 꿰뚫고 있는 그야말로 한국 근현대사의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그렇죠. 이 자료가 담고 있는 시간의 스펙트럼이 정말 방대합니다. 다만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 당신과 함께 꼭 공유해야 할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기록들 속에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같은 첨예한 이데올로기들이 막 등장합니다. 게다가 김일성, 아돌프 히틀러, 박정희, 김종필 등 실존했던 정치적 인물들과 그들의 행적도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든요. 네, 아주 이름만 들어도 묵직한 인물들이죠. 우리가 이 거대한 이름들과 사상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통해 그 시대의 본질을 투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렌즈도 끼지 않고 오직 관찰자이자 탐구자의 시선으로 이 기록이 품고 있는 진실의 조각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이 복잡하고 방대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정보에 압도당하지 않고 시대와 기술을 관통하는 통찰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저자가 해방 직후의 한반도를 묘사하면서 사용한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건데요.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그 딜레마요? 맞아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온기를 나누려고 모여들지만 결국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다시 떨어지고 추위와 아픔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간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1945년 한반도의 고슴도치들에게는 그 적당한 거리라는 것이 아예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와, 그 비극적인 상황이 저자의 조부모님과 고모들의 이야기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고 막 잔인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가족사가 정말 파란만장하죠. 저자의 조부모님은 원래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기생을 10명이나 두고 아주 풍족하게 살던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신의주가 당시 상업과 물류의 중심지였으니까 부의 규모가 엄청났겠죠. 대단한 재력가였네요. 네, 그런데 1945년 해방이 딱 되자마자 이 집안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하루아침에 친일파로 몰려서 모든 재산을 강탈당하고 심지어 방화로 살던 집마저 잃게 되거든요. 모든 걸 잃었군요. 평생 일군 모든 것을 빼앗긴 충격으로 두 분 모두 극심한 화병, 그러니까 우라병을 앓다가 연이어 세상을 떠나시고 맙니다. 조부모님의 죽음이 시대의 폭력에 의한 수동적인 비극이었다면 그 다음 세대인 저자의 고모들에게서 나타나는 비극은 이념이 가족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찢어놓는지를 아주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자매의 운명이 만절히 갈렸죠. 네, 큰딸, 즉 저자의 큰 고모는 임시정부 소속 광복군 지대장과 결혼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남편은 훗날 전사에서 배전 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되는 명예를 안게 되거든요. 독립운동가의 아내가 된 거네요. 반면에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 작은 딸 김윤실이라는 분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김일성 부대, 구체적으로는 김정숙 대원이 소속된 공산당 여성 빨치산의 헬씀 간부가 됩니다. 한 지붕 안에서 한솥밥을 먹고 자란 자매가 한 명은 우익 독립군의 아내로 다른 한 명은 좌익 공산당의 무장 세력으로 갈라선 거군요. 정말 믿기 힘든 비극이죠. 이념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 혈연이라는 가장 끈끈한 결속마저 끊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1945년 한반도판 고슴도치 딜레마의 실체겠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1945년은 압제로부터의 해방이었지만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밀려온 거대한 이념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느 한쪽의 이념에 완전히 밀착하고 스스로를 세뇌해야만 했어요. 중간은 없었던 거군요. 네,
중간지대에 머무는 고슴도치는 얼어 죽거나 아니면 양쪽 모두의 가시에 찔려 죽는 시대였죠.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았던 그 불행한 시대의 단면을 이 가족사만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드물 겁니다. 참으로 숨막히는 시대였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런 극단적인 흑백의 시대에 살았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느 한쪽에 서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침묵을 지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압박감이었겠죠. 하지만 이 광기의 시대에 아주 독특하고 고독한 길을 걸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자의 아버지 김윤선 씨입니다. 수중의 거대한 댐이었죠. 그런 거대한 산업 인프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는 권력과 체제가 어떻게 물리적인 힘을 조직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평양으로 넘어가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건설 및 관리 책임자로 일하게 되죠. 바로 그 영화 촬영소 시절의 일화가 이 기록의 핵심적인 상징을 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외국에서 들여온 영화 필름들 중에서 당국의 검열로 인해 가위질당한 자투리 필름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어린 아들, 즉 저자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권력이 대중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잘라낸 그 버려진 조각들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가외질당한 필름이 내포하고 있는 미디어와 권력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자료는 아돌프 히틀러의 사례를 비중 있게 언급합니다. 히틀러는 1934년 뉴른베르크 나치당 전당대회를 담은 선전 영화 의지의 승리에서 자신을 메시아처럼 신격화하기 위해 군중 위로 비행기 그림자가 십자가처럼 들이우는 연출을 치밀하게 계획했죠. 북한의 김일성 역시 영화를 대중을 통제하는 직관예술이라 부르면서 선전선동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권력자들은 대중의 눈과 귀를 통제하기 위해 미디어를 아주 정밀하게 편집했던 거군요.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서사만 남기고 대중이 보지 말아야 할 진실이나 체제에 반하는 내용들은 무자비하게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집으로 가져온 그 필름 조각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권력이 은폐하고자 했던 진실의 파편들 혹은 편집되지 않은 날것의 세계 그 자체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나마 그 억압된 진실의 조각들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던 겁니다. 저자는 훗날 이런 아버지를 아나키스트라고 명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라고 하면 체제를 전복하려고 막 폭탄을 던지는 과격한 투사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자가 스페인 내전을 다룬 안토니오 알타리바의 작품 속 아버지를 빌려와 설명하는 아나키스트의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네, 신도, 조국도, 주인도 없는 세상을 갈망했던 스페인의 아나키스트처럼 저자의 아버지 역시 거대한 이념에 휩쓸리기를 거부했던 고독한 개인이었습니다. 진정한 아나키스트는 권력을 부정할 뿐 스스로를 권력화해서 제3의 세력을 만들거나 남을 선전선동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인상 깊었어요. 어떤 체제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총부리를 겨누지도 않았던 침묵의 스탠스. 그것이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최소한의 존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은 개인의 고독한 신념만으로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법이잖아요.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아버지의 삶, 그리고 이 가족의 운명은 더욱 극단적인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시대의 템포가 정말 숨가쁘게 빨라지죠. 네, 아버지는 평양에 머물던 중에 대동강 부교를 건설하던 미군 제453 건설공병단과 운명적인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 인연이 끈이 돼서 1.4.5 태 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네요. 1951년 6월 12일 한강 임시 철교 개통식 날에는 무려 미 8군 사령관과 함께 기차를 타고 한강을 건너는 극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그대로 관통하고 있었던 거죠. 이와 동시에 바다 건너 일본에 있던 숙부, 즉 저자의 삼촌인 김윤택 씨의 행보도 역사의 큰 줄기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삼촌은 메가더 장군의 판도를 바꾼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합니다. 조국으로 다시 돌아온 거군요. 네, 당시 제1의용병 일진 76명과 함께 조국으로 들어왔고 이후 병력이 600만 2명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를 관리하며 용산 육군본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평양에서 미군과 다리를 놓며 남아한 형, 그리고 일본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조국으로 진격해 들어온 동생. 이 두 형제가 폐허가 된 서울의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기적적으로 재회하게 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이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 정말 가슴 벅찬 전시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죠.
육군본부에서 일하던 삼촌은 어린 조카를 데려가 부대원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이 재회를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너무나도 짧았고 뒤에 이어 찾아온 진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혹했습니다. 재회의 기쁨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형제는 북에 남겨진 가족들의 소식을 듣게 되죠. 삼촌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동생, 그러니까 저자의 작은 고모가 북한 공산당 고위 인사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해방 직후 부모님이 친일파로 몰려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참혹한 전말까지 전해 듣게 됩니다. 동생은 북한 정권의 핵심이 되어 있고 자신은 미군과 함께 남한의 군대로 참전해서 동생을 향해 총을 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부모님은 시대의 광기에 희생당했고 가족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한 겁니다.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거대한 분단과 이념의 폭력이 한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붕괴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결국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삼촌은 네, 자신이 몸에 지니고 있던 군용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사랑하는 동생의 권총 자살.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결국 그 참담한 충격으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고 과암에 빠다 지내시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시고 맙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 이념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완전히 우스러져 버렸네요. 네, 하지만 그 세대적 트라우마의 무게는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참혹한 죽음을 지켜보고 홀로 남겨진 21살의 청년, 바로 이 글의 저자의 양어깨에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청년의 막막함이 느껴집니다. 당신이 만약 모든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겨진 이 청년이었다면 그 텅 빈 세상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저자가 이 깊은 절망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찾아간 곳이 아주 의외의 장소거든요. 네, 모든 것을 잃고 길을 잃은 청년이 마주한 절망감 속에서 그는 1960년대 당시 종로 5가에서 이름을 떨치던 전설적인 역술인 백운학을 찾아갑니다. 시대의 지성이나 철학자가 아닌 관상가를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당시 그의 삶이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를 방증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청년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가니까 백운학이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다니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걱정 근심 혼자 맡은 사람 같구나. 얼굴을 펴라. 날카롭게 꿰뚫어 본 거네요. 그리고는 부모 덕도 없고 결혼해도 불화가 잦을 거라며 한마디로 박복한 운명이라고 쐐기를 박아버리죠. 낙담한 청년이 그럼 나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하고 체념하면서 일어서려는데 그때 백운학이 다시 앉히죠. 네, 백운학이 박작이 글을 다시 앉힙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을 종이에 쓱쓱 적더니 아주 묘한 말을 던집니다. 70이 넘어서부터 뭔가 보여. 출판 쪽이야. 출판사 사상이라도 되냐는 청년의 질문에 백운학은 자기도 모른다면서 그저 무심하게 툭 던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단순히 용한 점쟁이의 신통한 예언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의 진정한 가치는 이 개인적인 일화를 거대한 시대적 맥락과 교차시켜 볼 때 드러납니다. 어떤 맥락과 연결되는 거죠? 자료에는 이 시기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2015년 중앙일보에 연재되었던 김종필 전 총리의 증언록입니다. 그 대목에서 두 이야기가 겹쳐지는 순간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김종필 전 총리 역시 거사를 앞두고 백운학을 찾아갔었죠. 그렇습니다. 1961년 4월 말 5.16 군사정전을 불과 보름 앞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엄청난 거사를 앞두고 병력 투입의 시기와 성공 여부를 고심하며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던 김종필이 동기생과 함께 백운학을 찾아갔습니다. 운명을 묻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백운학은 묻지도 않은 김종필에게 다짜고짜 됩니다. 방해할 사람 없으니 해! 라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심지어 쿠데타가 성공한 이후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각하 한 20년은 가겠습니다. 라고 예언했다고 하죠.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18년을 집권하면서 한국 현대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백운학이라는 한 관상가는 한쪽에서는 세상을 뒤집고 철권 통치를 휘두를 군인들에게 20년의 막강한 권력을 예언했습니다. 극적인 대비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념의 폭력에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고독한 21살 청년에게 무려 50년 후인 70대 이후의 출판이라는 기약 없는 미래를 예언했던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백운학이 마치 수정구슬을 보듯 미래의 구체적인 영상을 봤다기보다는 권력을 쥔 자들의 얼굴과 고뇌하는 청년의 얼굴에서 시대의 관상, 즉 거대한 시대의 변화와 상황의 흐름을 읽어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시대의 관상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박정희와 김종필의 관상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강력한 권력의 시대를 읽었겠죠. 반면에 의문과 진실을 조차 끊임없이 번뇌하는 청년의 맑고 고독한 관상에서는 그가 평생 축적할 지식이 훗날 세상과 만나게 될 거대한 정보와의 물결을 직관적으로 감지했을 겁니다. 사람의 얼굴에 그가 살아가는 시대의 풍경과 다가올 시대의 그림자가 함께 담겨 있다는 해석은 정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자, 이제 이 웅장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마칠 시간입니다. 백운학의 예언 이후 청년의 삶은 결코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죠. 네, 그는 춘천 의암댐 공사장에서 거친 막노동을 하며 젊은 날을 보냈고 이후에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청계천 중고서점을 전전하며 옛날 책과 자료들에 파묻어 살았습니다. 심지어 힘들게 모은 방대한 자료를 대필 작가에게 넘겼다가 뼈아픈 배신을 당해 모든 걸 잃을 뻔한 위기도 겪었죠. 정말 순탄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중심에서 비껴나 묻혀 지내던 그는 정말로 70대의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경 드디어 그의 세상이 열립니다. 바로 퍼스널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가 열린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지난 50년간 엉켜있던 모든 실타래가 완벽하게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의 백운학은 인터넷이나 디지털 아카이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자체를 알 턱이 없었죠.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개념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청년의 미래에서 본 정보의 폭발적인 전파 과정을 당시 그가 알고 있던 유일한 언어인 출판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50년의 세월을 인내하며 70대가 된 저자에게 마침내 시대가 응답하면서 인터넷과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쥐어줍니다. 과거 아버지는 권력이 은폐하기 위해 잘라냈던 그 물리적인 가위질당한 필름 조각들을 주머니에 숨겨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은 인터넷 검색과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통해 흩어져 있던 과거의 파편들을 직접 하나하나 찾아내고 이어붙이게 된 거군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역사물을 집필하는 저자에게 인터넷 검색은 이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지식의 광맥이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즉 AI는 단순한 검색 도구를 넘어섭니다. 단순한 검색을 넘는다는 건 어떤 의미죠?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패턴을 파악하고 저자가 평생을 바쳐 찾아낸 빛바랜 흑백 사진과 텍스트들의 역사적 맥락이라는 살을 붙이고 피를 돌게 만듭니다. 이는 과거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권력자들이 미디어를 독점하고 대중을 선전선동에 이용했던 방식과는 완벽하게 정반대의 지점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이념에 휘둘리기를 거부하고 오직 진실만을 탐구하려 했던 아버지의 고독한 아나키스트적 사고가 아들에게 고스란히 유산으로 남겨진 거네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 편견이나 이념적 잣대 없이 데이터 그 자체만을 제시하는 인공지능은 선전선동을 혐오하는 이 아나키스트 저자에게 세상 그 어떤 인간보다 완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네, 시대의 폭력에 찢긴 개인의 상처를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통해 치유하고 승화시킨 놀라운 역사적 궤적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어떤 질문일까요? 과거 저자의 아버지는 권력자들이 대중을 조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라낸 그 검열된 필름 조각들을 직접 모아야만 세상의 진짜 모습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무한한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요? 아, 현재의 우리를 돌아보게 되네요.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사용하는 인공지능 챗봇과 소셜미디어의 추천 알고리즘은 과연 우리에게 세상의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편견과 취향에 맞춰 알고리즘에 의해 교묘하게 가위질당한 정보만을 편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확증 편향에 갇혀 있는 걸 수도 있겠군요. 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투명하고 안락한 거품 속에 갇혀서 1945년의 그들처럼 스스로를 21세기의 새로운 고슴도치 딜레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우리가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믿는 이 디지털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현대판 검열의 가위질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통찰은 이 자료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묵직한 경고 같습니다. 내 진실을 향한 의심을 멈추면 안 되겠죠. 당신이 매일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필름은 지금 누가 어떤 기준으로 편집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심층 탐구가 단순히 한 가족의 기구한 과거사를 넘어 지금 당장 당신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시선을 더 깊고 예리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묵직하고도 매력적인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정보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 던지기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번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줄 흥미로운 자유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필름이 가위질 당하지 않도록 진실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때로는요, 한 사람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알던 한 나라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전쟁이 막 끝난 1960년대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전혀 다른 삶을 살던 두 남자가 한 역술가 앞에서 만나면서 그들의 운명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얽히기 시작해요. 네, 먼저 이 두 남자의 이야기부터 살펴볼게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예언을 공유하게 된 사람들이죠. 때는 1961년입니다. 한 명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쿠데타를 설계하던 야심가였고, 다른 한 명은 삶의 의미를 잃고 절망에 빠진 21살 청년이었어요. 정말 정반대의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같은 역술가 백운억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각자 자신의 운명에 대한 알쏭달쏭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먼저 쿠데타를 계획하던 군인에게 주어진 예언을 보세요. 성공할 겁니다. 한 20년은 갈 겁니다. 아주 직설적이고 명확하죠? 이건 뭐 한국 현대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그냥 청신호를 깍 켜준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그 절른 화자에게 주어진 예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70이 넘어서야 뭔가 보이는데 출판 쪽이다. 아니, 21살 청년한테 70살 넘어서의 일을 얘기해주니 이게 무슨 위로가 됐겠어요. 그저 막막하고 혼란스러웠을 뿐이죠. 도대체 이 젊은이는 왜 이렇게까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무엇이 그를 역술가의 문 앞까지 이끌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이념이라는 거대한 폭풍에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한 가족의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저자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요.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됐는데 곧바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념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살기 위해선 좌든 우든 어느 한쪽에 붙어야만 했죠. 하지만 마치 고슴도치처럼 누구에게 다가가든 서로에게 상처만 입히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 가족 안에 친일파, 광복군, 공산당 빨치산, 그리고 국군까지 당시 한반도를 핥히었던 모든 이념의 대리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가족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라병으로 돌아가시고 숙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게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한 가족에게 남긴 비극의 민낯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끔찍한 딜레마 속에서 그 어느 편에도 서기를 거부했던 한 사람, 바로 우리 화자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철학을 이해하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아버지를 아나키스트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나키스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운동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어떤 권력이나 정부, 이데올로기로부터도 통제받기를 거부하는 아주 본능적이고 개인적인 저항에 가까웠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려는 몸부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슴도치의 딜레마 자체를 온몸으로 거부했던 겁니다. 화자는 나중에 스페인 내전을 겪은 한 아나키스트의 이야기에서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해요. 어쩜 이렇게 우리 아버지랑 똑같을까? 이념의 광풍이 몰아치는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던 건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보편적인 인간의 투쟁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그 이상했던 예언 기억나시죠?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이 예언이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연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어땠나요? 소름 돋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쿠데타는 성공했고 박정희 정권은 정확히 18년간 지속됐죠. 백운학이 말했던 한 20년과 거의 일치하잖아요? 정말 놀랍죠. 하지만 화자의 예언은요. 70세 이후에 출판 쪽으로 일이 풀린다? 이건 수십 년 동안 그냥 미스터리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를 알 수가 없었죠. 알고 보니 그 예언은 종이책을 찍어내는 출판에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역술가는 미래에 올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본 건데 1961년의 언어로는 그걸 표현할 단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아는 단어 중에 가장 비슷한 출판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판은 바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기록하고 세상에 퍼뜨리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그 과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화자가 70세가 된 2011년 즈음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월드와이드 웹으로 전 세계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공지능, 바로 AI라는 새로운 스토리텔링 도구가 등장합니다. 찢겨진 가족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예언의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한 거예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재밌는 건 아나키스트적 사고를 가진 이 화자에게 AI는 통제나 억압의 도구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수십 년간 묻어둬야 했던 아버지의 삶, 가족의 진실을 마침내 세상에 꺼내놓을 수 있게 해준 자유를 향한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줬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화자는 AI라는 미래의 도구를 사용해서 과거에 잊혀진 이야기를 되살려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세잔에 드러내줄 새로운 기술을 기다리며 묻혀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을 다음 사람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